자, 오늘은 우리 고대 국가의 국제 교류와 문화 발전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문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학문의 발달에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이 학문이 어떻게 발달했으며 그걸 어떻게 교육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도의 태학, 그리고 지방의 경당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이 학교에서 학문을 교육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백제에는 이 학교는 없지만은 이 박사 제도가 있습니다. 오경 박사, 그 다음에 의박사, 역박사라고 되죠.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은 선생 교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경을 유교의 경전 중에 오경을 가리키는 박선생, 그 다음에 의학을 가리키는 선생, 역학에 대해서 가리키는 선생, 이걸 두어서 유학교육과 경전과 기술학을 교육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고 하는 그런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교 경전을 교육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석인데요. 두 명의 화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서약을 했냐 그러면은 바로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한 것은 바로 돌에다가 새겼죠. 그것을 바로 임신서기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신라에서도 유교 경전이 교육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에서는 각각의 나라에서 학문이 교육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이 발달한 것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이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을 편찬하게 되는데 왜 역사서를 편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실의 권위와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책을 편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책이 있느냐? 먼저 고구려에서는 영양왕 때의 이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책 5권을 편찬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물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기라고 하는 책이 100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영양왕 때 신집 5권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왕실의 권위와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역사책을 편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와 도교가 어떻게 수용되느냐, 이번에는 종교 수용에 관한데 먼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언제 수용됐냐 그러면요, 중앙집권체제 강화 과정에서 이게 수용됩니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각각 나라에서 불교가 수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는요,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수용이 되고요.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부 다 보면은 바로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불교가 들어와서 역할을 보면은 새로운 국가 정신 확립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권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부족별로 이렇게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뭐 토템이 있겠죠, 그죠? 그런 종교가 다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새로운 이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는데 사상적인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왕권을 강한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들어왔던 불교가 대부분이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불교 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호국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불교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도 함께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도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도교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도가 사상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가 사상에서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 사상하고 이것이 결합이 됩니다.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죠. 도교에서는 바로 그것이 산천숭배라든가 신선사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교에서는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교가 바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삼국시대에 도교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이 바로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백제의 금동대향로, 그 다음에 또 산수문이 벽돌, 그리고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사신도, 이 벽화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우리나라의 도교가 전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금동대향로입니다. 여기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요, 여기 보면은 아주 여기 좀 산천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무리 벽돌입니다. 이거는 백제의 산수무리 벽돌인데 산과 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새겨져 있는 그런 벽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도 벽화는 우리가 잘 알죠. 동서남북의 방위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걸 봐서 바로 우리나라에도 도교가 전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교류. 첫 번째로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류했는가. 삼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했는 흔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고구려에 보면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중국의 신, 또 중국의 동물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왜 신농이라고 하는 거 맞죠? 우리 교과서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구려 벽화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중국에서 고구려의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중국하고 많은 교류를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백제는 풍납토성에 서울에 있을 때죠. 한정에 있을 때 거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토기가 이쪽에서 출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로 웅진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잘 알죠. 바로 무령왕릉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벽돌 무덤이 이때 제작이 됩니다. 이 벽돌 무덤은 바로 중국의 남조의 무덤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백제의 음악이 중국의 북이라든가 일본에서 연주가 됐다고 하는, 소개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가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바로 이때 백제 시대에 전래됐던 음악이 지금도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뿐만 아니라 서역과 교류했는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면은 서역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역의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라 무덤에서 서역의 유리그릇이 발견이 되고요. 또 가야 무덤에서 청동 솥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서역과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네요. 이거는 바로 고구려 벽화입니다. 고구려 벽화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코가 굉장히 씨름하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요. 이 사람 코가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많이 나가 있죠,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역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런 궁전의 벽화입니다. 그 벽화에 바로 요 두 사람이 바로 고구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쓰는 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칼, 이걸 보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고구려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신라에서 무덤에서 발견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리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장식이 되는 그런 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죠. 바로 서역의 것이고 특히 이 유리 그릇은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로마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들어서 아라비아 상인들을 거쳐서 신라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가야에서 출토됐던 그런 청동 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서역의 어떤 양식을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서역과 교류했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 일본에 전파되는데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문화 전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나라별로 조금만 누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담징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담징이라는 승려는 종이나 먹제도법을 일본에 전파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리사 금당의 벽화를 이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일본에 가면 호리사, 금당이, 벽화가 굉장히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바로 담징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국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 백제는 이제 몇 사람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아식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했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인.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왕인을 바로 학문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상 그죠? 바로 일본의 학문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백제에서 건너갔던 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리사칙이라는 성왕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해가지고 일본 불교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리사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문화를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요.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파하게 됩니다. 배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제방자입니다. 다시 말해 연못 같은 거죠. 특히 신라에서 만들었던 연못, 지금도 신라 연못 유명하죠. 경주에 가면 우리가 안압지라고 그러죠. 굉장히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못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연못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가 가야입니다.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게 됩니다. 토기 제작기를 전해주는데 가야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서 바로 일본에서 고대시대에 발달하게 되는 스웨키 토기, 이 스웨키 토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스웨키 토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주 중요한데 그 토기 만드는 데 바로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의 고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바로 일본에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마토 정권인데 그 야마토 정권 성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권 수립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고대 사회 문화, 고대 시대 문화를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 아스카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삼국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